혹시나 습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강이 쉽게 나아지지 않거나 또는 살 빼는 게 좀 어렵다면 어쩌면 오늘 영상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비타민 D 보충제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며 얼마나 어떻게 먹을지, 햇빛 노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공급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햇빛, 음식, 보충제입니다. 만약 지금 온몸으로 햇빛을 매일 충분히 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이 보충제를 쓰는 게 비타민 D 공급을 위한 제1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자연에서 살았던 우리 인간은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햇빛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를 채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구조적으로 햇빛 노출을 하는 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낮에 밖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밖에 나가도 옷이나 자외선 차단제 또는 무언가로 가리면서 피부 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창문이나 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들어온 빛이 있지 않느냐 생각할 텐데요. 이렇게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는 의미 있게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은 햇빛 노출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식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양을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 D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은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용하는 게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것을 현명하게 잘 써야 돼요.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를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벨에 비타민 D3 또는 콜레칼시페롤이 명시되는 제품을 고릅니다. 혈중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를 올리는 효율에서는 비타민 D3가 유리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혹시 비건 채식을 하거나 또는 어떤 강력한 알러지 때문에 D3를 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D3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딱딱한 알약 형태에 들어있는 정제형보다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안쪽에 오일과 같이 들어있는 소프트젤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에 담겼을 때 흡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내가 비타민 D 외에 먹고 있는 다른 영양제에 이미 비타민 D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 루테인, 멀티비타민, 칼마디와 같은 영양제에는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타민 D를 5,000 IU 정도 먹는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있는 다른 영양제에 비타민 D가 들어있다면 총섭취량을 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넷째, 비타민 D는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구매를 하시고요.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쟁여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젤 안에 있는 오일은 시간이 지나면 산패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구매하실 때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시고 구매를 했을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대용량 제품을 샀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눠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D를 언제 먹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과 담즙의 도움을 받아서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물만 마시면서 먹는 것보다는 지방이 풍부하게 있는 식사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보충제를 먹기 전으로 대구 간유나 또는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같이 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지방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먹어도 이 보충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먹을 때는 최소한 지방 있는 식사를 같이 먹는 이렇게 원칙을 바꿔주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먹을 때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2와 같은 것들을 같이 챙기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몸에 들어왔을 때 먹자마자 쓰이는 게 아니고요. 간과 신장을 거쳐서 활성형을 바뀐 다음에 제대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그 전환 과정과 이후 작동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몸이 이걸 제대로 쓰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혈중 수치가 기대하는 만큼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은 혈액 검사만으로는 결핍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도 같이 챙기는 게 실용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그네슘을 함부로 그냥 무작정 많이 먹는 게 답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형태에 따라서
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처음 드실 때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또는 비스글리시네이트 같은 것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장 부담이 비교적으로 적고요. 무난한 효과를 줍니다. 이때 원소 마그네슘 함량 기준으로는 100에서 200mg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저녁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에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먹으면서 반응을 봤는데 변이 너무 물러지거나 설사가 일어난다면 자신과 안 맞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이때는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효과가 있는 시트레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나 장을 너무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량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마그네슘의 1일 권장 섭취량은 남성은 400mg, 여성은 약 300mg 정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그네슘 보충제는 무리해서 억지로 먹기보다는 식단을 통해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씨앗류 또는 잎채소, 아보카도와 같은 것들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아보카도를 선호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각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먹는 게 안전합니다. 비타민 K2는 몸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함께 먹어서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비타민 D를 먹을 때 비타민 K2를 같이 먹을 수도 있는 이유는 이게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와 칼슘 혈중 흐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D를 복용할 때 비타민 K2를 같이 복용해주면 이 칼슘 대사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K2는 이 칼슘이 뼈나 치아와 같은 원래 위치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2를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K2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에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비타민 K2를 임의적으로 추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보충제를 얼마나 먹을까입니다. 용량에 대한 접근은 전문가마다 추천하는 게 다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실전 프레임은 단순합니다. 이전 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비타민 D의 혈중 수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최소 50 근처까지 올리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고 효용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 사이 수치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비타민 D 수치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왔다면 이후부터는 몸의 반응과 다시 확인했을 때 수치를 확인하면서 각자의 생활 맥락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안정적인 구간을 찾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런 검사 없이 함부로 고용량을 복용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지용성이고 칼슘 대사 능력과 신장 기능 또는 함께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그 리스크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결석과 관련된 병력이 있었거나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특정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 D 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병원에서 가능하고요. 보험이 안 되어도 보통 1만 원 이내 또는 2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긴 겨울을 막 끝낸 상태에서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비타민 D 보충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나중에 안정화됐을 때는 1년 단위로 이 수치를 확인하면서 복용량을 결정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했다면 이 복용량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상승 용량입니다. 이때는 매일 4,000에서 5,000 IU를 약 3개월에서 6개월간 복용하고요. 혈중 수치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용량이 필요한 사람들은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보충하고 싶은 케이스입니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혈액 검사에서 부족 또는 결핍 판정을 받은 사람, 비타민 D 결핍이 확실해 보이면서 비타민 D를 처음으로 복용하는 사람, 현재 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골다공증이 우려가 되는 사람,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면역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유지 용량을 먹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매일 1000에서 3000 IU를 약 3에서 6개월간 복용하고요. 혈중 수치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보충하되 보수적으로 보충하고 싶은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타민 D 검사 결과가 목표 수치에 이미 들어온 사람, 또는 신장 결석이나 요력 결석과 같은 결석 이슈가 있는 사람, 비타민 D 검사를 아직 안 받은 사람, 그리고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햇빛을 이미
충분히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현재 비타민 D를 매일 5,000IU씩 복용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몸 상태가 다르고 비타민 D 섭취에 대한 효용과 비용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류 의학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먹는 게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패러다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비타민 D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비타민 D를 5,000IU 정도 복용하는 것은 우리가 햇빛 노출을 충분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도 모자란 정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고용량으로 먹었지만 고칼슘 혈증이나 결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은 보고가 이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인의 비타민 D 수치 통계를 봤을 때 지난 10년만 해도 비타민 D 결핍이 더 늘었습니다. 이걸 고려하면 대부분의 일반 성인은 5,000IU로 시작해서 8주에서 12주간 꾸준히 먹어보고 이후에 재검사를 통해서 그 반응에 따라서 이 상승 용량을 유지할지 또는 유지 용량으로 내릴지를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각자의 몸이 다르고 건강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나쁠 게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건강하지 않다면 의료 전문가나 약사분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타민 D를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성분, 가격, 업체 신뢰도를 포함한 여러 조건들을 봤을 때 추천 가능한 제품들을 몇 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비타민 D3만 들어있는 단일 제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추천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비타민 D3입니다. 여기에는 1000, 2000, 5000IU 같이 용량에 따라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용량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들을 구매할 때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의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셨을 때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은 닥터스 베스트의 비타민 D3입니다. 이건 제가 먹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도 2000IU 또는 5000IU 같이 선택지가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비타민 D와 K2를 같이 챙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나우푸드와 닥터스 베스트에서 나온 제품들이 선택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 D3가 5000IU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적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5000IU가 K2 같이 있는 것을 먹었을 때는 비교적 어떤 고용량의 D3를 쓰면서 K2까지 같이 챙겨가는 것으로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에 들어있는 비타민 K2 함량을 보면 나우푸드의 제품에는 180, 닥터스 베스트에는 10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나우푸드 제품을 고를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할 때 주의해서 복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와 철분제입니다. 이것들은 비타민 D 보충제와 같이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에는 의료 전문가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작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칼슘 보충제까지 더해버리면 개인에 따라서는 이 칼슘 대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철분제도 가능하다면 타이밍을 분리해서 먹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철분은 다른 영양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먹었을 때 어떤 속의 불편감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타민 D와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임산부와 같이 비타민 D와 철분 보충이 동시에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어떤 모니터링과 제안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고요. 각자가 비타민 D 보충제를 어떻게 복용할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다른 건강 습관들을 잘 돌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비타민 D만 놓고 보면 보충제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햇빛은 비타민 D 합성 외에도 빛 자체가 우리 생체 리듬에 주는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는 햇빛이 충분히 노출되는 게 건강에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햇빛 노출은 피부 손상이라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노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햇빛을 우리가 현명하게 안전하게 쬐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핵심만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하루에 10분에 20분 또는 20분에 30분 정도는 얼굴 이외 부위에 최대한의 면적으로 햇빛을 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햇빛을 쐬는 부위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야지 비타민 D를 충분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외선이 너무 강한 여름이 아니라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정도가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효율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외에도 아침에도 햇빛을 충분히 쐈을 때는 우리가 생체 리듬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이게 기본적인 햇빛 노출에 대한 제한이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햇빛을 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양, 빈도, 시간,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쬐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출 면적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같은 시간이라면 몸을 덜 가릴수록, 그리고 야외에서 직접 햇빛을 받을수록 UVB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 지내는 게 어렵고, 한국처럼 신체 노출의 보수적인 문화권에서는 일상에서 이걸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는 반팔, 민소매, 반바지와 같이 노출 면적이 넓은 옷차림으로 야외를 걷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루 30분 이상, 적어도 15분 이상의 산책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시고요. 그 시간에는 가능한 넓은 범위로 피부를 노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나아가서 햇빛을 쐬면서 건강도 챙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꾸준히 러닝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겁니다. 너무 추운 날씨가 아니라면 달릴 때는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입고 달리는 게 좋습니다. 이때 햇빛 노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살이 쉽게 빠지고 건강해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햇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 노출은 생체 리듬을 맞추고 비타민 D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서 우리 모두가 밤에 잠도 잘 자고 살도 쉽게 빠지고 더 빨리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다면 휴일에 해변과 같이 이런 신체 노출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환경에 가서 햇빛을 충분하게 쐬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산, 양양, 제주와 같이 이런 해변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영복 차림을 입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굳이 바닷물에 차갑게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 있는 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실제로 부산에 가보시면 바닷가에서 상의를 입지 않고 또는 가볍게 입고 러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 호주, 발리, 하와이 같은 이런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상에서 햇빛 노출을 크게 확보하는 게 어려운 분일수록 휴일에는 바닷가처럼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공간에 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입고 햇빛을 충분히 쐬는 방식을 건강을 위해서 추천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겨울인데요. 추운 겨울에는 옷으로 몸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야외 생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UVB가 약해지는 날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위도상 겨울에 아무리 햇빛을 많이 쐬도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야외 운동과 햇빛 노출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달리기나 등산처럼 몸이 더워진 활동을 정오 전후에 배치하면 옷차림을 가볍게 하면서도 햇빛을 충분히 쐴 수 있습니다. 둘째, 집에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 있다면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실내에서 몸으로 햇빛을 최대한 직접 받는 시간을 10분 이상 만드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능할 때는 가서 옷을 벗고 누워서 최대한의 면적으로 햇빛을 쐭니다. 이걸 제가 꾸준히 해줄 때는 최적의 컨디션이 유지되는 걸 느낍니다. 특히 겨울에 햇빛을 쐬기 힘들 때 이걸 해주면 조금 더 컨디션이 올라오는 게 바로 느껴져요. 그날은 밤에 잠도 더 잘 잡니다. 그리고 겨울에 창문 열었을 때 너무 춥다면 이때 창문 열되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맨몸 운동 같은 걸 하면서 햇빛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 한겨울에도 밖에서 턱걸이를 하거나 맨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겨울에도 비타민 D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건데요. 야외 노천 온천, 야외 한증막, 또 야외 사우나처럼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서도 밖에서 외기욕을 하면서 또는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가끔씩 다녀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처럼 우리가 장을 보러 가서 음식을 사오듯이 비타민 D를 얻으러 이런 곳에 다녀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겨울철에 무조건 햇빛 노출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해 초부터 슈퍼파워 레터라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매주 2번씩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제가 공부한 내용들 또는 고민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 뉴스레터에서 과거에 제가 국내에서 추천할 만한 이런 사우나나 스파 같은 공간들의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때 사우나 리스트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그때 추천했던 리스트에 있는 몇 가지 공간에 대한 정보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타민 D 합성이 절실한 상태이거나 여건이 되는 분이라면 겨울 중에 한 번 이상은 따뜻한 날에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많은 공간에 겨울에 한 번만 다녀오면 우리 몸의 컨디션이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라오스 같은 곳들을 고려할 수 있고요.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도 따뜻합니다. 왕복 항공권은 잘 찾아보면 15만원에서 30만원 내외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비타민 D 또는 햇빛 노출이 너무 부족하다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큰 분들이라면 겨울 중 한 번쯤은 다녀오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햇빛을 어떻게 쐬는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햇빛을 얼마나 쬐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답을 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개인의 피부 타입, 계절, 위도, 생활 환경에 따라서 같은 시간이라도 얻는 UVB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전에서도 가장 안전하면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홍반량의 50% 정도까지 노출하는 겁니다. 최소 홍반량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된 뒤 24시간 내에 눈에 띄는 홍반, 붉어지는 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외선의 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짝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 정도에서 멈추고 피부가 붉어지기 시작하기 전까지 햇빛 노출을 끝내는 겁니다. 이 방식은 자외선의 이점을 얻으면서도 피부 손상의 누적을 최소화합니다. 이걸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몇 분인지 궁금해서 챗GPT한테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변수는 UVI, 자외선 지수인데요. 이게 그날 그 시간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강도를 0에서부터 숫자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이 숫자 높을수록 같은 시간에 더 강한 자외선을 받는 겁니다. 이 UVI와 한국인의 흔한 피부 타입을 가정해서 우리가 개방된 환경에서 정오 무렵에 맑은 날씨가 있을 때 그때 이 최소 홍반량의 50%에 도달하기 위해서 햇빛 노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계산해봤습니다. 그 결과 45분에서 100분 정도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여름철 같을 때는 45에서 60분대가 괜찮았고요. 봄, 가을 또는 겨울 같을 때는 이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한 번 더 이 햇빛 노출만으로는 충분한 비타민D를 공급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약 60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햇빛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햇빛을 언제 쐬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UVB는 시간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며 태양 고도가 높은 정오 전후, 그러니까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이때가 가장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침이나 저녁은 UVB가 약하기 때문에 비타민 D 합성 관점에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만 여름에는 자외선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피부가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햇빛을 쐴 때는 이 정오 전후보다는 조금 더 앞뒤로 다른 범위에 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봄이나 가을, 겨울 같은 시점에 우리 햇빛을 쐰다면 조금 더 정오 가까운 시간에 넉넉하게 쬐는 것도 괜찮고요. 다만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평일에 햇빛을 충분히 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과 같이 스케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날들에 야외 활동들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이때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캠핑, 맨몸 운동, 책 읽기, 도시락 먹기, 다양한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찾아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직장에 있더라도 틈틈이 쉬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건물 바깥이나 아니면 테라스 같은 곳에 가서 휴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일과 중에도 담배를 피우러 몇 번 다녀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도 햇빛을 쐬러 담배 피듯이 다녀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10분 이상 야외를 걷는 루틴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때도 날씨가 너무 춥지 않다면 팔과 다리와 같이 이런 넓은 부위를 통해서 노출을 조금 더 확보해주는 게 좋고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달리기를 하고요.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분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야외에서 햇빛 노출을 받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 노출을 얘기할 때 어떤 분들께서는 이 자외선 때문에 얼굴이 노화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겁니다. 아무리 비타민 D가 중요하다고 해도 얼굴은 자외선 노출에 따라서 노화나 색소 침착하는 것에 비용이 큰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모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얼굴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얼굴에 햇빛을 쐬서 우리가 얼굴을 손상시킬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은 모자나 마스크 같은 것들로 또는 그늘 속에서 빛으로부터 보호하시고요. 대신에 얼굴을 제외한 팔다리 같은 부위, 여기를 최대한 햇빛을 쐬주는 것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크림 바른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텐데요. 선크림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선크림의 이 성분 또는 바른 행위에 대해서
안전성 이슈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함부로 다루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화두만 던지고 각자가 이 선크림의 안정성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햇빛의 선물이라는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선크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담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가능하다면 얼굴은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차라리 모자나 마스크 같은 것들로 가리고요. 얼굴 이외의 신체 부위를 통해서 햇빛을 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얼굴로 빛을 쐬야 될 때는 선크림보다는 코코넛 오일 같은 걸 발라가지고 피부에 가는 손상 부담을 줄여주고요. 햇빛을 많이 쐬는 날 전후로 또는 당일에는 피부 보습이나 수분 섭취를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효용과 비용 분석, 또 리스크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현재 암, 자가 면역 질환, 피부 질환, 골다공증 또는 어린 자녀들의 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분이라면 이때는 햇빛을 충분히 쐬는 게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앞서서 이 햇빛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모보다는 건강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햇빛을 많이 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햇빛을 얼마나 자주 쬐일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형태별로 반감기가 다양합니다. 피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입으로 들어오는 비타민 D3의 반감기는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만들어지는 저장형인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는 반감기가 몇 주에 해당합니다. 좀 긴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활성형 비타민 D는 수시간으로 짧습니다. 이런 반감기 구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반드시 햇빛을 쐬어야만 25하이드록시 D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짧고 안전하게 햇빛 노출을 반복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햇빛 노출이 부족했다면 며칠 동안은 우리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야외 노출을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보강하는 것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햇빛 노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핵심 원칙은 같습니다. 피부가 너무 자극받아서 붉어지기 전에 적절하게 짧게 노출하고 가능하다면 매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노출하자. 과하지 않게 하자. 여전히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각자의 맥락과 우선순위 그리고 몸의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쉽게도 음식만으로 의미가 있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비타민 D 공급에 안정적인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나 여기 있는 다른 영양소들도 충분히 몸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기름진 생선과 달걀의 노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어리, 청어,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에는 비타민 D 밀도가 높고요.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고려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선 중에서도 상위 포식자인 친구들은 중금속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작은 생선을 또는 짧은 먹이사슬에 있는 이런 생선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은 사육 환경과 사료에 따라서 비타민 D 함량의 차이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퀄리티가 좋은 달걀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달걀을 고를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비타민 D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타민 D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비타민 D의 결핍 또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비타민 D에 대해서 이 제공되는 권고안, 혈중 수치나 또는 복용량에 대한 권고안들이 실제 몸에 필요한 것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각자가 비타민 D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몇 달간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몸에 넣으면서 햇빛을 충분히 쐬신다면 여러분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건강상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모든 콘텐츠는 겸엑스 라이프샵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 쇼핑몰의 수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숙면에 도움이 되는 블라이트 차단 안경 블라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끼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햇빛을 낮에 잘 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가 지고 나서 이걸 끼면서 불필요한 시간에 이런 햇빛 노출 또는 인공광 노출을 막는 것도 우리의 대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지고 나서 껴주시면 우리가 잘 자는데 그리고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만든 습관 플래너인 슈퍼파워 플래너도 출시가 되었고요. 슈퍼파워 치아바타도 여러분들한테 샌드위치와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들 중에서 모르시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구매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들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